아버지 침대에 왜 그 여자가 누워 있어요? 한밤중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 아들의 충격적인 외침이 고요한 청담동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아버지와 40대 가정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한 가족의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청담동 고급 단독주택가의 한적한 골목. 새벽 1시 인천공항에서 막 도착한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최재윤 39세. 미국에서 IT 사업을 하는 그는 예정에 없던 급한 귀국길이었습니다. 회사 투자건이 갑자기 꼬이면서 한국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참이었죠. 현관문 앞에 선 재윤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이후 아버지와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쓰던 바로 그 번호 말이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재윤. 1층 거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화초들이 더 많아져 있었고 낡은 소파에는 새로운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재윤은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최영철 69세.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운영하던 정형외과 의원도 폐업하고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고요. 2층 복도 끝 안방 문 앞에 선 재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재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의 가정부로 알고 있던 정미였습니다. 44세의 그녀가 왜 아버지 침대에서 함께 자고 있는 건지 재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윤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정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한밤중의 조우는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해시태그 2장. 정미라는 여자가 최 원장 집에 들어온 것은 8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5년이 된 싱글맘으로 고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에게 지인이 소개해준 것이 바로 최 원장 집 입주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정미는 차분하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원 교사로 일했었고 불륜이나 큰 문제로 이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헤어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다만 삶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여러 일을 전전하다 보니 어깨가 많이 굽어 있었거든요. 처음 최 원장 집을 찾아간 정미. 큰 집이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주인인 최영철 원장 역시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전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바쁜 의사였던 그가 병원도 폐업하고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최 원장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도 다른 곳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입주할 수 있다는 게 그녀에겐 큰 도움이었거든요. 첫 며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최 원장은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미는 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최 원장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8시에 아침 식사. 정미가 준비한 소박한 한식을 드셨습니다. 점심은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고 저녁은 7시 정각에 드셨죠. 요리 잘하시네요. 어느 날 저녁 최 원장이 처음으로 정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시금치 무침이 차려진 소박한 상차림이었는데도 그는 진심으로 맛있어 보였습니다. 정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주는 말을 들어서였죠. 별거 아닙니다. 아들 키우면서 익숙해진 거예요. 정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해시태그 3장. 정미가 최 원장 집에서 생활한 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아침 정미가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최 원장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씨. 그리고 정미는 천만에요, 원장님이라고 답했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최 원장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저녁 식사 때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최 원장은 정미가 허리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 의자에 방석을 놓아두었죠. 어느 날 정미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그녀는 평상시처럼 아침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정미 씨. 최 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정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정미가 일어나려 했지만 최 원장이 막았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도 고열입니다. 약국에 다녀올게요.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기약과 해열제, 그리고 죽까지 사온 최 원장. 직접 죽을 끓여 정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일까지. 정미가 미안해했지만 최 원장은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이었잖아요. 그날 밤 정미의 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최 원장은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죠. 한밤중에 정미가 잠깐 깨어났을 때 그의 손이 자신의 이마에 얹어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정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원장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던 정미에게 그 따뜻함은 특별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때로는 함께 저녁 뉴스를 보기도 했죠. 정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지만 최 원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작은 상자를 정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선물이었거든요. 해시태그 사장. 목걸이 선물 이후 정미와 최 원장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최 원장은 정미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정미는 그의 취미였던 독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 보이네요. 어느 날 정미가 최 원장이 읽던 소설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괜찮은 책이에요. 최 원장이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최 원장에게는 3년 만의 외출이었고 정미에게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는 밖에 나와야 하는데. 소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미는 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용주이고 자신은 가정부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외로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작은 배려를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최 원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기쁨을 정미 덕분에 되찾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다는 사실,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정미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는데 유난히 심한 천둥 소리에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최 원장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해서.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정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원장은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과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정미는 이혼 후의 힘든 시간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았죠. 저도 처음에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죠. 폭풍우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서로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 해시태그 5장.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감정이 깊어져 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던 아들 재윤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새벽 1시. 그가 본 것은 아버지와 정미가 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재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최 원장은 당황했고 정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윤아, 내가 왜요? 제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제 집인데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재윤은 정미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목적입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정민은 그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해 재윤아. 최 원장이 아들을 말렸지만 재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랑 이런 식으로 지내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에 있겠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재윤은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재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미 씨에게 내 유산의 일부를 맡긴다. 나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돌봐준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윤이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홀린 거군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최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돌봐주는 가정부가 어떻게 어머니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최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윤아, 너는 모를 거야. 혼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모르긴 뭘 몰라요. 저도 어머니 잃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정민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미 씨, 떠나지 마세요. 해시태그 6장. 정미가 집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안 최 원장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정미 씨가 떠나면 난 다시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아드님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시잖아요. 제가 있으면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재윤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최 원장이 말했지만 정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가정이 깨어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미 때문에 많이 밝아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3년 동안 거의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보인 것도 이 여자가 온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며칠 뒤 재윤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몰라요? 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 나 기억 안 나요? 재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쯤 놀이공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정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나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구급차 올 때까지 당신이 옷 벗어서 내 상처 눌러주고 계속 괜찮다고 말해줬잖아요. 재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했잖아요. 정미는 그 순간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롯데월드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때 정미는 27세의 젊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였구나.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소년을 안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그때 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났습니다. 재윤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는데 그 누나가 계속 괜찮다고 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신이 구해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재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20년 전에 그 만남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정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당신 가정에 들어올 생각은 없었어요. 재윤은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시태그 7장. 운명적인 재회를 알게 된 후 재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정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정미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이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이런 건 운명일까요?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최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구한 아이가 원장님 아들이었다니. 최 원장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때 정미 씨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정미는 이 인연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그걸 알고서 일부러 이 집에 온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워요. 최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미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며칠 후 최 원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심장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최 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정미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하며 그를 돌봤죠. 재윤도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정미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미 씨,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재윤이 말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재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원장이 갑자기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의사니까 알아요. 최 원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 씨가 온 후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거예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재윤이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재윤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최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미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날 밤 재윤은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미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세요? 정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그럼 됐어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정미는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시태그 8장. 최 원장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졌지만 정미와 재윤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죠. 정미 씨, 편지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최 원장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직접 쓰기엔 손에 힘이 없어서. 정미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쓸까요? 최 원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그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은 재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재윤아, 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정미 씨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 그녀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만큼 정미 씨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이게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랑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만들어주거든. 최 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정미 씨를 너의 새엄마로 받아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했던 만큼 너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편안해. 너와 정미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 고마워, 내 아들아. 그리고 정미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최 원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미와 재윤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정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는 재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미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최 원장이 생전에 그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조문객들 앞에서 재윤이 아버지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편지.